지난 시간에 장르상의 특징들을 살펴본 데 이어서 오늘은 작품들을 좀 할 거예요. 반복적으로 해야 되니까 먼저 고대가요 보겠습니다. 고대가요. 선생님 여기 설명할 때 형광펜으로 하는 건 진행하는 얘기고 중요한 건 빨간색으로 할 테니까 참고하고. 자, 지난번에 필기가 됐겠지만 먼저 고대가요에서 문제. 고대가요라는 건 고대가에 불려진 노래들을 모은 거라 그랬지. 제천의식 기원설이라는 걸 기억하라 그랬어. 노래가 제사장들의 제천의식에서 생겨났을 것이다. 그 점이 중요한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렇지. 집단적이고 주술적이고 제의적이고 노동적인 노래였을 것이다. 최초의 노래는. 그리고 그런 걸 반영하는 노래가 뭐다? 구지가다. 그 나머지들은 이제 서정적인 노래로 발전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의 노래들은 대부분 사구체다. 이건 신라의 향가가 사구체로 시작한다는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그랬지. 따로 보긴 하지만 사구체 향가는 시기적으로는 겹치는 삼국시대의 노래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구전되다가 한자로 번역되었는데 모마는 정읍사마는 이게 15세기에 구격되었다. 그 말은 그만큼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노래였다. 그래서 제목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구지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정읍사 이런데 요 구지가가 주술적인 노래고 정읍사만 한역대가 전하고. 그래서 이 순서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구체적인 노래들을 볼 거야. 나중에 지문을 보겠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만. 구지가라는 것은 내용이 이래.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잡아먹으리. 이런 얘기란 말이지. 그래서 이 지은이가 구간이라고 돼 있는데 이 구간은 9명의 부족장이란 뜻이야. 9 부족장. 이래서 중요한 건 집단적인 노래라는 거지. 9 부족이 아니라 부족장. 그래서 이 노래는 집단적인 노래다. 그리고 춤을 추면서 불렀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노래가 사실 9인조 댄스 그룹으로 시작된 거지. 저희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시작된 거지. 그래서 이 구지가가 그런 면에서 집단적이고 이 노래가 김수로왕 탄생신화라고 들어봤니? 이 구간들이 춤추면서 이 노래를 부르자 하늘에서 바구니가 이렇게 내려왔고 그 안에 알이 있었고 그 안에서 김수로가 맨 먼저 태어난 거잖아. 첫 이슬이다 그래서 김수로인 거거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주술적이다. 여기 다 중요해. 연두색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이다, 주술적이다. 그리고 그런 의식에서 사용되었으니까 제의적이고 춤을 추면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을 일하면서 불렀다고 하기도 해. 그래서 노동요적이다. 그리고 거북신을 모신다는 점에서 그런 걸 정령, 토테미즘이라고 그랬지. 자, 노래마다 중요한 수어들이 하나씩 있는데 여기서는 수라는 거야. 머리.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뭘 만다? 우두머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선지에 영신군가라는 말이 나와. 영신군가라는 거거든. 영신군가. 신으로 오는 임금을 맞이하는 노래란 뜻이야. 자, 참고로 쓸까? 이거 신군 영가. 영신군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중간에 내놓지 않으면 잡아먹으리. 그래서 이것도 많이 나오는 얘기지. 협박과 위협을 통해 소원을 이루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때 부족자들이 각각의 많은 동물들을 토템으로 이제 모시고 있었는데 거북이는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니까 오히려 이런 태도로 보인다. 그 다음 공무도화가라는 말은 제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공무도화가는 공이 님이란 뜻이야. 이 무라는 게 없을 무자의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마라, 뭐뭐하지 마라. 이거 도는 건너다. 요 하는 강이라는 뜻이야. 그치? 그래서 님이여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어 어수나 비슷하지, 그치? 그런 뜻이야. 기억하기 좋게. 지은이는 이 배경설화가 이 여옥이라는 설도 있고 백수광부의 처라는 설도 있어. 둘 다. 백수광부라는 말은 머리가 하얀 미친 남자니까 미친 늙은이 이런 뜻이야. 이 여옥이라는 사람이 중국 기록에도 나올 만큼 동북아의 우리나라 최초의 한류 여가사라고 할 수 있어. 싱어송라이터, 노래도 만들고 기타 같은 공부라는 현악기도 연주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유명했던 여자 배우인가 봐. 근데 이 여옥의 남편이 광리자고라는 백사공이었는데 이 백사공이 강가 일하러 갔다가 머리가 하얀 미친 남자가 그 강에 빠져서 자살하는 장면을 본 거야. 그리고 그 아내가 그 앞에서 통곡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와서 여우에게 해주니까 여옥이 이제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 이런 설도 있고 그 장면을 여옥이 보고 그 자리에서 불렀다는 설도 있고 그래. 자, 개인적인 서정적인 노래고 여기서 중요한 진짜 시험 문제 포인트지. 물이야 물. 구지가가 나오는데 머리를 묻지 않을 수 없고 공무도화 물. 자, 첫 행이 어떻게 되냐면 공무도화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그랬단 말이야. 여기 써볼까 한번? 물을 건너지 마오. 그러니까 건너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 경계라는 거지. 이 사랑의 경계. 내 사랑의 바운더리를 너 떠나지 마.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뭐 헤어진다 그럴 때 너 딱 서 거기 넘어서면 끝이야 뭐 이런 얘기인 거지. 그리고 그 다음 대목이 뭘로 하냐면 님은 물을 건너셨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물은 뭐야 이제 나와 님 사이를 가로막는 경계가 돼버린 거지. 그리고 삼행이 뭐냐면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 물은 죽음이다. 다소 도식적이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노래에서 물은 사랑, 이별,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다소 도식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우리 노래 속에서 물은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특히 요즘 드라마마다 물에 빠져서 물속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 죽음인 거지. 그런데 그런 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의미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노래인 공무도가 이미 다 나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지. 또 하나 중요한 건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 가신님을 어이할고 이게 사행 내용이거든.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이 어이할 거야. 죽은 님을 어떻게 하겠어. 여기에 드러난 정서가 뭐다? 체념이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이 체념으로부터 생겨나는 정서가 한이야. 우리가 한이라는 말 되게 많이 하니까 모든 나라에 한이라는 나라가 있을 것 같지만 이 고전시 가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내가 유태인과 한국인 사이에 공통점이 많다고. 이것도 그래. 한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없어. 근데 세계적으로 뭐 모든 나라가 볼지는 않았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한을 나타내는 단어가 딱 독일어에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트라우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한을 트라우마라고 번역하고 이렇게 하거든. 정신적 외상. 그러니까 트라우마나 한이 생기려면 그 당시에 문제가 해결되면 안 돼. 뭐 그게 파국이 되지 뭐든지 막 이렇게 해결되면 안 되고 그냥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가라앉는 거야. 수면으로. 없어지지 않고 가라앉는 거야. 그런데 그런 트라우마들은 어때? 누가 턱 건드리면 바로 통증으로 드러나는 거지. 이런 걸 한이라고 하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한이 드러나려면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이 체념이 있다는 거야. 체념. 그리고 또 하나. 이 한이라는 건 뭐야? 결국 이별의 정환이거든. 이별의 정환. 자, 그러면 여기 이쯤에서 우리나라에는 이별의 정환. 이건 필기. 거기다 필기해도 돼. 이별의 정환을 나타내는 계보가 있어. 그 첫 번째가 뭐야? 공무도화가야. 그 다음 이걸 이어받은 게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한시야. 그리고 이게 고려가요 때 서경별곡. 오늘 공부하게 될 가시리. 이렇게 이어지다가 이게 황진이, 서경덕 이 연애시로 이루어지다가 그 다음 현재는 김소월. 이렇게 가다가 이게 임창정, 성시경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지. 우리나라 발라드. 그러니까 한국 노래의 특징이 뭐냐? 절대적으로 이별의 정환이야. 우리나라 노래는 이별의 정환 빼고 나면 몇 개 남지도 않아. 그런 정서의 꼭대기에 있는 노래다, 이 고려가요가. 참고로 밑에 덧붙여볼까? 공무도가는 고대가요. 정상의 송이는 한시. 서경별곡과 가시리는 고려가요. 황진이, 서경덕 여기 시조. 그리고 김소월은 현대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지. 됐니? 그 다음 황조가 공부해보죠. 자, 이거 배경 얘기가 있어. 이제 우리 전에 내가 역사 얘기해줄 때 이제 고주몽이 비료 원조 이렇게 합쳐지면서 왕이 대성할 때 유리가 내려왔다 그랬잖아. 칼 들고. 그래서 아빠 이랬다 그랬잖아. 그래서 게르부가 도움을 줘서 왕이 됐는데 그래서 유리왕은 정치적인 기반이 없었어. 나중에 기회 되면 옛날에 이 시대의 일을 다룬 게 태왕사신기라는 우리나라의 판타지 사극이 있거든. 엄청 재밌어. 거기에 나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유리왕이 그런 기반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유리왕의 후궁은 누구겠어? 정치적으로 손을 잡아야 되니까 게르부의 여인이었단 말이야. 그게 이제 화희라는 여자였다고 해. 근데 그건 정상적인 결혼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결혼도 있어야겠지. 그래서 화희라는 여자가 또 있어서 후궁으로. 이 화희는 중국 사람이었어. 근데 이 둘이 엄청 싸우는 거야. 엄청. 그래서 아예 이궁을 이렇게 쥐어주고 너희들 만나지 마 이렇게 했는데 유리왕이 사냥간 사이에 대판 붙은 거야. 근데 이게 중국의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역사전쟁, 동북공정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노래야, 이 노래가. 거기 배경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싸우다가 화희가 치에 뺨을 때리면서 여기가 문제고요. 네가 감히 한족 주제에 나를 능멸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걸 두고 우리나라 뭐라고 주장한 거야? 이거 봐라. 역사책에 서술될 만큼 그 당시에 고구려인은 한족들을 등한시했었다.
비하했었다. 그러니 당시 고구려 동부 중원의 패권은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중국은 딱 한 여자가 뺨 맞은 걸로 패권을 내주기는 억울한 면이 있겠지. 그런 배경이 있는 거야. 그래서 유리하게 돌아오고 나니까 대판 싸워서 이 치이가 삐져서 나 집으로 가버릴래? 그러고 가버리고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유리왕은 이제 그 치이를 데려오려고 말 타고 막 따라갔다가 결국 못 데려오고 돌아오는 길에 부른 노래라는 거야. 내용은 뭐냐면 펄펄 나는 저 꾀꼬리 황조를 말해. 여기서 황조가 중요해. 황조 꾀꼬리. 이 꾀꼬리는 암수서로 정다워. 이 꾀꼬리는 정다움이야. 그런데 외로울싸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 꼬리. 나는 외로워. 이렇게 대비되고 있는 거지. 자, 여기가 중요하다. 그 다음 이 고대가요 중에서 중요한 작품을 한 개 꼽아라. 그럼 그거 정읍사입니다. 정읍사 별 3개.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많이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많이 출제된 개별적인 작품을 볼 텐데 그 근간이 되는 작품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이 시간에. 그래서 내신이나 혹은 모의고사에 가끔 보게 되는 제일 중요한 작품이에요. 표시하고 고대가요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작품이다. 정읍사. 지은이는 행상인의 아내라고 추측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 때문에 저재 너려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저자, 시작, 저작거리란 말이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뜻이다. 의미가 되게 많아. 현재 전하는 유일한 백제 노래다. 가사가 전하는 유일한 고대가요다. 그러니까 가사가 전해지는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노래야, 이 노래가.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시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신진사대부가 있었다 그랬지. 고려에서 보내서 중국에서 벼슬 하다가 쫙 들어와서 친원파를 추출했던 이 신진사대부가 시조를 만들었는데 이 신진사대부들이 중국에서 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1980년대 중반까지도 시조는 중국의 한시라는 양식과 비슷하니까 4줄, 3줄. 이걸 주체적으로 변형해서 우리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지. 주체적으로 변형해서 훨씬 발전시킨 거다 이렇게 알았는데 80년대 후반에 고려대학교 논문에서 어떤 사람이 정읍사에서 여음구들, 뜻이 없는 구절들을 다 지워봤어. 왜냐면 그 여음구는 뭐하고 똑같냐면 팝송에서 중간에 뭐 오베베 이런 거 악보에 없는 거거든. 그걸 뺐더니 시조 형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신진사대부들이 문화적인 정치적인 주체성을 정지했던 사람들이니까 중국의 것을 변형했을 리는 없고 이미 민간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시조 형식 비슷한 그런 노래에다가 자신의 정치적인 포부를 얹어서 만든 게 시조이다 라는 것을 밝히게 된 되게 중요한 작품이라는 거지, 정읍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기 여음구를 빼면 시조와 동일한 형식이 된다. 3장 6구 우리 공부했었잖아. 자, 시어가 하나씩 있다 그랬잖아. 달. 우리 지난 시간에 불교에서 달이 어떤 의미인지 얘기했잖아. 세상을 다 보고 이렇게 보여주는 메신저다, 밝혀주는. 여기도 그렇게 등장합니다. 기원과 광명의 대상이라고 해요. 자, 또 하나 중요한 시어가 있다면 여기에 증대랄 듣.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 남편이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보편성이 있으니까 이 노래가 오랫동안 불려진 거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걱정하다가 막 12시 넘으면 사고 났나 이렇게 걱정하다가 1시쯤 되면 또 어디 가서 노름이나 술 처먹고 있나 이렇게 하다가 새벽이 되고 그러면 어떤 년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얘기들이야.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증대랄 들여올셔라. 네가 이렇게 오다가 질퍽 비와서 진 곳을 디딜까 걱정된다. 그 진대라는 부분이 위험한 곳을 의미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달에게 비는 기분으로 기원적이다. 자, 그럼 이번에는 향가를 공부해 봅시다.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향가는 화랑과 승려가 부른 노래다. 그래서 불교적이고 귀족적이고 주술적이다. 지난번에 설명했지. 왜 그랬는지 향차를 사용했다. 그리고 이 향가 자체가 그런 형식이 아니라 삼국유사에 전해지다 보니까 배경설화가 달려있다. 그리고 4구체, 8구체, 10구체로 발전해왔다. 그리고 10구체 향가를 산해가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9번째 구에 낙구가 있다. 그래서 향가는 442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 라는 얘기 했었지. 작품에는 서동요, 처용가, 모죽질한가, 찬기파랑가, 제망매가, 암가가 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목이 구성되는 것도 공부했었지. 뭐뭐를 뭐뭐하는 노래다 이런 얘기 했어요. 구체적으로 봅시다. 서동요는 백제 무왕이 질렀던 내용이 뭐냐면 선화공주님은 서동방을, 맞동방을 남몰래 숨겨두고 밤마다 만나러 간다. 이런 얘기야. 근데 배경사를 보면 백제 무왕이 어릴 때 말을 파는 서동이었다고 하는데 얘가 이 노래를 지어서 애들한테 막 부르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동요라고 하는 거야. 알아야 돼? 근데 그 내용이 여기 2개를 써볼까? 여기 밑에 참여를 하나 더 써볼게. 이 서동요는 참여이면서 참여야. 한자가 달라. 참여라는 거 모함한다는 뜻도 있고 예언한다는 뜻도 있어. 그래서
그 내용이 선화공주를 모함하는 내용이란 말이야. 우리 선화공주는 되게 음탕해. 남자를 숨겨놓고 맨날 보러가 이런 얘기란 말이지. 근데 그 얘기가 궁중까지 전해져서 쫓겨났어. 그리고 쫓겨난 그 선화공주가 서동을 찾아와서 사실 실제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결혼한 상황을 예언했다 그래서 참여다 그러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백제무왕이라고 기록이 나와 있는데 얘기가 많았어. 왜냐면 그 백제무왕은 신라 공주와 결혼한 사실이 없거든. 만약에 그렇다면 기록이 안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한 5년 전에 SBS 역사 스페셜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었어. 거기서 막 연구를 파본 거야. 그랬더니 국사 시간에 배웠나 혹시? 백제에서 가장 뛰어났던 잘 나갔던 백제 부흥을 이뤘던 왕이 누구니? 근처구왕이라고 들어봤어? 근데 이 근처구왕이 아내가 백제 신라 공주였던 거야. 근데 그래서 백제 무왕의 기록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근처구왕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붙여진 거고 기록 곳곳에 얘가 워낙 무력이 뛰어나니까 무왕이라는 기록이 나타난 거지. 그래서 지금은 확실하지 않지만 학계에서는 이게 백제 무왕이라 참고로 근처구왕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뭐 확정적이지도 않고 뭐 역사가 그렇지만 학교가는 늦으니까 학교에서는 그런 얘기 없죠. 참고로. 그래서 서동요는 참요이고 동요이다 이렇게 알면 돼. 그 다음 모 죽지랑가는 성격이 앞에 거 보면 안다 그랬잖아. 죽지라는 화랑을 추모하는 노래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추모적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시작이 어떻게 그러냐면 요거 시어 첫 글자가 이렇게 돼. 간봄 그림의 모든 거사 우리 시름 이렇게 나와.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며 그러니까 그 지나간 봄 뭐야? 뭐 죽지랑과 함께하던 시간이 그리워 이런 노래야. 그 다음 찬기파랑가는 찬기파랑감이다. 기파라는 화랑을 찬양하는 노래. 자 여기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데 가끔 나오면 이 기파랑을 나타내는 소재들 상징하는 이런 소재들 이게 뭐 내용이 뭐냐면 중요한 건 요거야. 잣가지. 이 잣가지가 사실은 지향하는 바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 가다 보니까 겨울인데 잣가지 잣나무가 그 침엽수잖아. 그러니까 낙엽 지지도 않고 겨울에 잎이 떨어지지도 않지. 그러니까 눈이 내렸는데 혹은 서리가 내렸는데도 푸른 것을 보고 아 저게 기파랑의 모습이야 이렇게 찬양하는 얘기야. 그래서 서리나 눈은 요 장애물이 되겠지 이렇게 표시해보고 중간에 오늘 할 작품이 많아서 내가 좀 빨리 훅 가고 있는데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해야 돼. 그 다음 고대가요 하면 정읍사였잖아 그지? 향가 하면 제망매가야. 나도 매우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한데 왜냐면 이 노래가 너무 아름답단 말이지 표현이. 자 우리 배운 것처럼 망매 죽은 누이 우리가 망자 이런 말 쓰잖아.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노래란 말이야. 뒤에 나오겠지? 그래서 이 지은이가 월명사인데 장례식에 쓰였어. 여기 하나 써볼까? 그래서 이걸 제의적이라고 해. 중요해. 제의적이야. 그러나 주술적은 아니야. 주문이 아니니까. 근데 이 노래가 아름다운 이유는 이 월명사가 당시에 신라의 국사였어. 지금으로 하면 교황이야. 근데 불교라는 건 뭐야? seksu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거 없애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다 부모 가족 떠나서 산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 근데 어린애가 죽으니까 이 오빠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이 장례식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슬픔을 내비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장례식이라는 건 죽은 혼을 떠나보내는 건데 머뭇거리는 거야. 여기 그래서 중요합니다. 동생을 못 보내고 머뭇거리고 아쉬움이 드러난다. 그 다음 이게 스님이니까 너는 이제 극락으로 가겠지 이렇게 되는데 네가 가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구나 이런 인생무상이 드러난다는 거죠. 표시해보세요. 그래서 이 노래가 되게 아름다워. 그래서 요 두 구절을 묶어서 여기가 인간적 슬픔이 드러났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뒤에 뭐라 그래? 이제 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부서잖아? 우리 어차피 미타찰 극락에서 만날 거니까 도 닦으면서 기다릴 거야. 그래서 여기 뒤에도 있지만 다시 적어보면 여기가 종교적 승화. 종교적 승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다. 응? 그걸 뭐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워. 이게 뭐냐면 장례식을 치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었던 것 같아. 이른 가름에 아직 잎이 떨어질 때 바람이 불어서 잎이 떨어지는 거야. 그걸 보고 내 누이가 저렇게 떠나가고 있구나. 한 부모 밑에 한 가지 밑에서 떠났는데도 내가 가는구나. 뭐 이런 노래들이 있죠. 자 중요한 작품이고 그다음 암민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재미가 있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란 말이야. 근데 이건 배경서라가 재밌어. 상홍유사는 읽어본 적 없지. 이게 일연이라는 스님이 짓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행하던 향가들을 적어놓고 그 배경 얘기들을 적는 방식이야. 독특한 역사책이지. 그 중에 이제 안민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느 날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나타났대. 근데 상홍유사는 그런 표현이 유독 많아. 예를 들면 궁궐 한복판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거야. 말이 안 돼. 이 궁궐은 구중궁궐이라고 들어봤니? 보통 문을 9개, 7개 이렇게 만들어놔. 왜? 그걸 오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끼라고. 권력을 위해서.
그런 궁궐 한복판에 호랑이가 나타날 수가 없어. 근데 그런 시기를 역사학자들이 이제 신화적인 거니까 비교해보면 그때 무신정변이 있거나 막 이런 일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호랑이는 반란을 일으키는 장수이거나 뭐 이렇게 됐겠지. 근데 태양은 왕을 상징하잖아. 그러니까 하늘에 태양이 두 개 나타났다는 것은 왕족을 왕으로 내세운 영모가 그 당시에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이건 사람들이 태양이 두 개라고 느낄 만큼 정말 심각한 영모였던 거지. 어느 쪽이 승리하는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변고가 나타났으니까 신하들한테 야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훌륭한, 여기가 이제 불교사이니까 훌륭한 스님을 모셔와.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이제 기관에 있는 스님들 모셔오니까 내가 바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문 앞을 그 충담사라는 스님이 부처님께 이제 드릴 다구, 이 차 끓이는 도구를 메고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왕이 저 사람 데리고 와 그런 거지. 데리고 오니까 스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중요한 절, 구중절이어서 부처님께 차를 드리려고 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여쭤도 되겠니까 뭐냐니까 요즘 이런 병고가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다스릴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 안민가라는 노래를 지어 불렀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임금은 어버이요, 신하는 어머니요, 백성들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들을 꿈을 꾸르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잘 먹여다 살아라. 그러면 백성들이 내가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라가 태평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차를 저한테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차를 끓여서 왕에게 줬다는 거지. 그랬더니 하늘에 있는 태양 하나가 사라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술이라는 거지, 이거는. 태양을 사라지게 한 주문이란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영모가 이제 생겨났으니까 이 나라가 불교국가니까 불교계가 누구에게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이 영모의 결과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이미 정치적으로 이제 불교사이니까 정치적인 입장들이 있을 거 아니야, 스님들이. 그런 정치인들의 얘기는 백성들에게 별 의미가 없어. 왜냐면 정략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왕에게 필요했던 건 뭐야?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 없지만 백성들에게 신망이 두터웠던 스님인 거지. 그게 충담사였다는 거지. 그래서 그 충담사가 부처님에게 드릴 차를 왕에게 줬다는 것은 부처님의 뜻이 이 왕에게 있다는 얘기가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정변이 영모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노래는 주술적이야. 우리나라 시가에서 주술적인 건 두 개밖에 없어. 참고로 써볼까? 주술적 시가. 여기 우리 처음 앞에 배웠던 구지가. 하나 더 있구나. 안민가. 그리고 처용가. 처용가도 되게 재밌죠. 됐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되게 혁명적인 게 이들을 앞에 요 유교적도 요것도 써볼게요. 이때는 유교가 발전한 시기도 아니었는데 왜 유교적이냐면 여기서 임금은 아비요, 신하는 어미요, 백성은 아이다. 이런 설정이 매우 유교적이라는 거야. 그 다음 요 반편도 되게 선진적이지. 이 고대인데 뭐냐면 왕이 어떻게 해야 나라를 잘 다스립니까? 이러니까 야, 다 필요 없어. 무슨 백성을 교화하고 제도적이 다 필요 없고 백성들을 잘 먹여 다스리면 백성들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 내가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어? 여기가 먹고 살만하니까. 그게 바로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다.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지. 그런 노래다, 안민가는. 자, 그 다음 이제 고려가요로 넘어갑니다. 우리 앞에 본 것처럼 고려가요는 이런 명칭으로 보이고 특히 중요한 게 요거라 그랬지. 향가에서 낙구가 도초로 퍼지면서 후렴구가 되고 그 후렴구를 따라서 연이 구별되고 상보라는 얘기는 민우적이다. 그죠? 음수연 삼삼이잖아. 이렇다 그랬지. 그리고 구대다가 구격되었어. 전부 다. 민간이 부르는 노래니까.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공중악으로 차용되었다. 그 증거가 뭐야? 뜬금없는, 어울리지 않는 서사가 있다든가 뜬금없는 후렴구가 있다든가 이런 거라 그랬죠. 자, 봅시다. 정과정이라는 노래는 제일 중요한 게 딱 보면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향각의 여유다. 그러니까 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귀족의 문학인 향가가 고려가요로 변모하는 과정을 알 수 있었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이 정과정이라는 노래는 후렴구가 없어. 고려가요인데도 불구하고. 대신 아우가 도초에 나타나. 그러니까 9번째만 쓰던 낙구가 평민들은 형식 브레이커들이니까 아우 이렇게 하다가 이게 길어져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그 다음 정서는 억울함이다. 정서는 억울함. 참 재밌는 말인데, 자, 여기 지은이가 되게 중요해.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려가요는 전부 다 구전이야.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어느 날 딱 창작한 게 아니라 이 노래가 흘러가면서 점점 이렇게 쌓여서 완성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고려가요 중에서 유일하게 수능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작품 중에서는 정서의 정과정만 작가가 알려져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뒷배경 얘기가 있어. 이 당시 친원파들이 득세 따르잖아, 고려에. 일제시대 친일파들처럼. 그래서 이 권무세족의 힘이 엄청 컸단 말이야. 근데 왕권은 미약하고. 그랬는데
이 고려 의종의 왕비의 여동생의 남편이었던 거야. 그걸 동서사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남자 형제 둘 다 며느리도 동서라고 하고 여자매 사위들도 서로 동서라고 해. 그 사람이 정서였는데 일종의 외척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친원파들에 보자면 이 정서가 좀 눈에 까신 거야. 얘를 날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거꾸로 얘한테 영모의 누명을 씌운 거지. 그러니까 왕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느 날 정서를 불러서 얘기한 거야.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면, 영모가 아니라 버티면 내가 힘이 없어서 너를 죽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적당히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면 내가 너를 유배를 보냈다가 불러줄게.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정서가 인정을 한 거야. 그리고 유배를 갔는데 20년이 넘도록 안 불러준 거야. 그래서 개빡친 거야. 그 노래야 이게. 왜 웃어? 그런 노래야. 알겠지? 그 배경을 알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기엔 욕 같은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 서경별곡. 중요합니다. 서경별곡. 고려가요에서. 이건 배경 얘기를 알아야 재밌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서경이라는 게 어디냐면 서경이 평양이야. 그리고 의미상으로는 이게 뭐냐면 서경, 서쪽의 수도, 제2의 수도, 신도시 이런 거였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서경이 고려에도 있고 조선시대도 서경이라고 여기를 불렀어. 고려시대의 그 수도가 개성이었지. 그리고 조선은 한양 비슷하잖아. 개성공단 거기에 휴전선 부분에 거기를 말하는 건데 이 고려와 조선이 잘 나가는 시기가 오잖아. 그러면 여지없이 서경 천도설이 나와. 사회 전반적으로 뭐야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겠다는 거야. 사실 그러려고 예비 도시를 만드는 거야. 신도시로 여차하면 옮기겠다고. 근데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겠다는 뜻은 뭐일 것 같니? 그 당시로 볼 때. 왜 옮기는 거야? 나라가 잘 나갈 때 왜 옮겨? 이 고려와 조선은 다 어디를 이어받은 나라야? 고구려, 더 넓게는 고조선에 이걸 이어받은 나라잖아. 그러니까 수도를 평양으로 옮겨서 중국과 맞짱 뜨겠다는 얘기야. 고조선의 옛 영토, 고토 회복이 지상과제야 얘네들한테. 마치 우리들의 지상과제가 통일쯤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통일을 외치고 있지만 그걸 이어받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치자면 만주 지역, 간도 지역을 우리가 되찾는다. 뭐 그런 얘기 되게 많거든 사실. 요즘 뭐 유튜브들 보면 뭐 그런 얘기도 많아. 중국이 쪼개진다는 얘기도 많고 미국이 중국을 쪼개려는 그러면 중국 여기에 이게 이 지역을 한국에 떼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래. 그게 얘네들의 지상과제인 거야. 그러면 이 조선 고려 이게 만만치 않은 민족이잖아. 그러면 중국의 왕실이 술렁술렁 거려. 얘들이 평양으로 옮긴데 우리가 한반도를 준비를 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술렁술렁 하다가 불안감을 못 이기고 우리가 먼저 하자 그래서 항상 대군을 10만, 30만, 50만 대군을 와서 뭐 선제 공격을 하고 대판 깨지고 돌아가서 왕조가 바뀌고 이게 중국과 이 한국의 이 왕조의 묘한 상관관계야. 얘네들이 술렁하면 와서 선제 대판 깨지고 돌아가면서 다시는 조선을 치지 마라 이런 얘기 나온 게 막 이러는 거지. 그런 게 서경인데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서경 사람들은 자부심이 엄청 컸어. 지금으로 굳이 하면 뭐 분당 뭐 이런 무슨 말이야. 너 속담 중에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에 예를 들어서 제일 높은 직인 뭐 어디 영의정 뭐 누구 이렇게 승진을 하잖아. 지금으로 보자면 무슨 뭐라고 할까 국무총리 승진을 하면 지금은 뭐 지명을 하지만 옛날에는 그 부서 내에 차관급이 이렇게 승진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아무리 뛰어나도 업무는 잘하지만 어떤 곳을 이렇게 장으로서 통솔해 본 적은 없잖아 경험이. 그러니까 얘를 어디로 보내? 평양감사로 보냈다가 다시 경험을 쌓고 와서 승진을 하는 구조야. 그러니까 평양감사로 간다는 것은 완전 최고 권력 승진 1순위가 되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속담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나이가 되면 한 30대 초중반이란 말이야 조선시대. 그럼 이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여보 내가 평양감사 제수 받았어 그러면 난리 막 잔치하고 했겠지. 그리고 이제 이사 갑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너 아버지가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전라도 광주나 대전으로 이사 가겠다면 너 갈 수 있겠어? 못 갈 거야. 이유가 뭐니? 난 이제 입시 준비해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조선도 똑같아. 조선시대 애들도 그냥 혼자 공부한 게 아니야. 서당이 뭐야? 과외 학원이야. 그리고 과외 수업도 받았어. 우리가 아는 훌륭한 그 일곡이 이런 사람들 다 과외 선생님이었어. 성우학파 기업파가 뭐겠어? 그 밑에 문화생들 걔 뭐야? 네가 이노학파인 거야. 기분 나쁘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들이 뭐야? 우리 못 간다. 당신 혼자 가. 남자 불쌍한 기러기 아빠가 되는 거지. 그래서 평양 올라가면 외롭게 안 지내지. 그 당시에 권력이 있으니까 기생들. 조선시대 기생은 지금으로 보자면 뭐 술집 이게 아니라 연예인에 가까운 거지. 그래서 연예인들과 사랑 스캔들이 나는 거야. 그리고 일단 다시 평양으로 이제 서울로 한양으로 발령을 받으면 못 데려오잖아. 그 집에 어떻게 데려오겠어. 그러니까 평양에 이게 서울에 한강이 있는 것처럼 평양에 대동강이 있거든. 그 대동강께서 헤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기 써봐요. 서경과 대동강이라는 곳은 고려시대 조선시대 문학에서 뭐의 상징이야? 이별의 상징이야. 이 코드가 이해하겠지? 이게 서경별곡은
재밌어. 뭐 사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년의 내용은 뭐냐면 여기 한번 적어볼까? 앞에서 안 적어줬었는데 1년의 내용은 나 네가 날 사랑한다면 따라감 이런 얘기야. 두 번째 2년의 내용은 내가 사랑하면 나는 변함없음, 나는 변치 않음. 세 번째는 사공원망 이건데 1년에서 이 석영 얘기를 한 이유가 뭐라고 그러니, 이 여성하자가 나는 내 집에 내가 몰래 배틀이 있는데 여자들한테 최고의 재산이겠지? 지금은 보자면 무슨 구찌 배틀이 있어 내가. 그리고 나 그거 너무 아끼지만, 그리고 나는 석영을 되게 좋아하지만 그런데 드러난다는 거야. 나는 석영을 되게 사랑하지만 네가 날 사랑만 한다면 나 따라갈게, 모든 걸 버리고. 이렇게 얘기해. 그 남자는 그럴 수가 없잖아. 너!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래 그래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지막 기대는 뭐냐면 대동강에 배가 안 뜨면 못 가는 거야 일단. 그래서 따라가면서 배 뜨지 마라 했는데 사공에 배를 띄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공한테 뭐라고 그러면 그 옆에 보니까 사공이 자기 아내를 태워놓은 거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소문도 못 들었어. 네 아내 완전 음란하대. 너 이대로 배를 띄우잖아? 그럼 네 아내는 건너편에 있는 애인하고 도망갈걸? 이런 노래야. 그래서 여기 그 얘기가 이거야. 사경에 대한 원망과 협박을 통해 이별의 아픔을 형성했다. 그리고 조금 더 안다면 가시리에 비해서 적극적인 여성화자다. 가시리는 거야.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 막 이런 건데 여자는 나 따라갈래. 막 이렇게 하는 적극적인 여성화자다. 그 다음 동동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후딱 갑시다. 동동이라는 것은 월령체다. 1월, 2월, 3월 이렇게 가는 노래야. 그리고 동동이라는 제목은 북소리를 표시한 의성어다. 그 다음 이렇게 매연의 여기 중심 소재가 중요하다. 이런 거 이건 나중에 하면서 할 거야. 중심 소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들, 의미 관계들이 중요한 거야. 구체적으로 하면서 합니다. 그 다음 정석가는 요것만 알면 돼.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서 이별의 불가함과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다.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철사로 혹은 쇳덩어리로 갑옷을 만들어서 그 갑옷이 다 헐어지면 우리가 이별합시다. 막 이런 얘기인 거지. 자, 그 다음 가시리, 아까 말한 것처럼 중요합니다. 가시리, 이건 이별의 정안의 계보에 있다. 332조 사문보다. 그리고 이런 거 AA, BA의 전통적 통사구조. A 나오고 다른 거 나오고 B. 지금도 많이 써 가요에서. 뭐 지금 노래는 아니지만 뭐 서태지가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치면 됐어 뭐 이렇게 가 나를 버리고 가. 이거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좋아하는, 이게 이때 이미 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궁중으로 도입된 흔적이 있다. 후렴구 태평선 헤어지는 건데 태평선다 이렇게 얘기한다. 됐죠? 그 다음 청산별곡인데 청산별곡은 역시 이별의 정안이다. 요거 다 지우세요. 다 지우고 청산별곡은 딱 요것만 기억하면 돼. 여기 나오는 청산과 발알, 바다라는 뜻이야. 발알. 얘는 도피적 이상향이다. 그리고 현실이 힘들어서 가고 싶은 거야. 화자가 실연한 여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몰락한 귀족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몰락한 귀족이거나 아니면 유랑하게 된 농민이거나 이렇게 볼 수 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조선시대 여기서는 이제 시대가 잘 나오는 거고, 요 전까지의 작품들을 한번 전부 살펴봤어. 이번 주에 반복적으로 한번 읽어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